자, 하버드의 생각 수업 독서 토론 2부입니다. 그래서 2부는 우리가 아까 도입에서 얘기했던 자유와 평등의 관계,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유롭다, 이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쭉 이 뒷부분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뭘 한다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상시 끊어주세요. 찍으면서 동시에 설명할 거야. 잠깐만. 됐어? 그래서 이제 100페이지에 지금 자유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칸트 얘기가 나오는데, 미일의 자유론 좀 전에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자기의 자유를 확대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일단 지금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 논의 중에 그러니까 탄소 경제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산화탄소를 이미 발생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기후변화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개발도상국들이 개발을 하고 석유에너지, 석탄에너지, 탄소에너지를 쓰는 거를 규제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그게 보면은 과거의 선진국들이 자기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개발 과정에서 탄소 연료를 많이 썼단 말이야. 그 후유증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보더라도 자기가 지금 내가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내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냥 그 후폭풍이라는 게 50년 후에 나타날지 100년 후에 나타날지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뭔가 신약 개발을 해서 돈을 벌면서 잘 팔았는데 부작용은 나중에 나타나, 50년 후에.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했듯이 과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자기의 자유가 가능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칸트의 자유론이 참 나는 마음에 드는데, 이 쭉 뒤에 뭐 칸트, 에리 프롬, 터쿠벨 이렇게 쭉 나오는데, 칸트의 자유론이 굉장히 좀 확실히 이 사람이 이성적이고, 그런데 뭐냐면은 인간들이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 어떤 순수 이성, 뭐 양심, 신성, 영혼성, 어떤 도덕률, 도덕관, 이런 거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게 자유라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어떤 유혹이나 환경, 아까 구조주의 얘기했었잖아.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내 정신 상태가 지배당하는 거, 이런 거. 또 성악설, 성선설 있었는데, 어쨌건 그런 주변의 구조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는 자기가 욕망이 생기고 현혹당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칸트의 자유론의 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타인의 도덕관과 이성을 알기도 힘들고, 그 각자 자기가 알아서 또 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칸트는 자기가 뭐 이런 게 도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은, 칸트 이외의 사람은 또 이런 게 도덕이라고 주장해버리면은 또 같아지는 거야. 또 같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건데, 아무튼 칸트의 주장이 하여튼 그런 거고, 그래서 월터 리프먼이라는 이제 103페이지의 월터 리프먼의 생각도, 우리가 스테레오 타입화 됐다. 우리의 이성 자체가 그 언론이든 또는 과거의 역사이든 그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 스테레오 타입화 됐다라는.
그래서 과연 우리의 자유의지, 자유로운 의사라는 것의 범위를 지금 좀 알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내 자유의지가 과연 자유의지인가. 아까 제가 뇌과학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뇌과학에서도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 어쨌건 쭉쭉 한번 넘어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에리 프롬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술가들하고 굉장히 예술가들이 참고로 해야 되는 이야기야. 이 에리 프롬 얘기가 뭐냐면 109페이지. 인간은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존재이다. 왜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냐고 보니까 자유의 대가가 있더라 이거야. 자유의 대가가 뭐냐면 그게 고독이 있더래. 고독. 인간은 자유를 추구할수록 고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 고독이 두려워서 가족을 만들고 집단을 만들고 규율을 만들게 되고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국가를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자유와 평등의 균형의 문제가 쭉 나오고 있는데, 114페이지 보면은 아까 도입부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이 그림 그렸었잖아. 223페이지에. 이게 다시 114페이지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내가 하지 않았던 얘기가 뭐냐면, 이 자유는 생명체들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란 말이야. 생존과 번식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평등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연 법칙과 같은 건데, 여기서 아까 엔트로피하고 네겐트로피도 찾아서 그 개념을 꼭 익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평등의 개념하고 관련된 게 엔트로피 개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 우주가 죽을 때는 열죽음이라고 해가지고,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사라지면서 heat death라고 해. 열죽음.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 우주는 죽는다는 거야. 왜? 에너지가 흐를 수가 없잖아.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차별이 없어지고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마지막 단위, 그 과정, 그걸 엔트로피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물질이나 에너지는 있는데 가용한 에너지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뭐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평등이 엔트로피 개념에 가깝고, 평등 속에는 죽음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 삶과 죽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등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이제 그 바로 뒤에 토크빌 얘기로 넘어가는데, 토크빌이 116페이지에 나와. 그러니까 토크빌이 자유가 때때로 가져오는 해악은 직접적이지만 평등이 일으키는 해악은 서서히 나타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평등이 오히려 사람들 간의 유대를 단절하고 개인주의를 부른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제 이 사람의 설명을 너가 읽어봐야 되고, 내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평등이라는 것에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엔트로피 개념하고 유사하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인간은 평등을 추구하다 보면 뭐가 사라지냐면은 감정이 사라져버려요. 동기부여 같은 게 사라져. 그 얘기가 이 책에 나와. 우리가 생각을 해봐. 자존감이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는, 아까 노자가 상대성 얘기했잖아. 무가 있어야지 유가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없다. 내가 자존감을 느낀다는 것은 나보다 못난 놈이 있어야 되거든. 나보다 못하는 존재들, 못생긴 사람이 있으면 나 잘났다 이렇게 뭔가
뿌듯 이렇게 자기가 잘난 것 같은 느낌이 생기잖아. 그런 상대성이 생기는데 이 토크불의 주장이 그런 방향인 것 같아. 평등주의를 지나치게 하게 되면 뭐가 사라지냐? 인간들이 감정이 사라져. 그래서 나서서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싶기도 한데 평등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런 욕구 자체가 사라져.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소통하려고 하고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서로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 꺼리 자체가 사라짐으로써 오히려 개인주의자가 된다. 이 현상이 그 일본의 그 방에 처박혀서 자기 컴퓨터만 하는 그 오타쿠로 하나? 상이야? 오타쿠? 그런 현상. 인간 대 인간의 소통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이 올 수 있다라고 이제 토크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쭉 얘기해봤지. 토크빌의 생각이 굉장히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생각해보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토크빌이 주장하는 게 지금 그 보수주의 정당에서 주장하는 그 보편복지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에 가까워. 이 토크빌의 주장이. 평등주의는 평등하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잃어버려가지고 부자들은 우리나라를 떠나게 될 것이고, 세금을 높이 매겨서 보편복지를 하려고 하면은 부자들이 여기서 돈 벌고 싶지 않아, 나는 한국에서. 그러면서 그냥 이민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토크빌의 내용이 그거랑 좀 비슷해. 근데 어쨌건 우리가 제3의 대안이 나와야 되고, 토크빌의 주장, 뭐 이런 칸트의 주장, 여기 자유에 대해서 밀의 주장,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전부 다 참고한 다음에 정말 좋은 정치적인 대안,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의 태도로서의 대안은 무엇일까? 이것은 너가 본인이 직접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간 중지. 됐지?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는 조금 좀 구시대적인 자유론이 돼버렸고, 칸트의 자유론은 너무나 우리 인간이 성인군자이길 바라는, 너무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칸트의 자유론이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나는 이런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삼을 만해.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칸트의 자유론이 그거잖아. 우리가 본래 지닌 그 영혼의 양심, 도덕관, 도덕률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만이 자유라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물론 이걸 향해서 가야 돼, 진짜로. 잘 가야 되지만, 이거를 대중들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그 정도로 너무 높고, 월터 리프먼의 자유론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이제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명언이 이제 미디어는 메시지다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미디어는 메시지다가 뭐냐면은 그냥 현실적으로 언론들이 편집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대중들의 의식을 그 미디어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가 아무리 뭐 자기들이 중립성을 공정 보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지. 미디어는 메시지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토크빌 얘기하면서 이제 122페이지에 뭐 피자 파이의 크기를 키워서 따로 나눠 갖는 것이 좋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적색거성이 생각이 나. 적색거성.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적인 자유는 이 두 가지 이 가운데 어디엔가 있어.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나 정치가 추구해야 될 방향도 이 둘 사이 어디엔가 있다고.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그러니까
야, 자유를 줘.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 그런 다음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피자 많이 먹고 적게 버는 사람은 그냥 조금 주고 좀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이제 이게 자유주의 발상이고, 그거를 규제하고 가급적이면 평등하게 피자를 나눠 먹자의 문제인데, 이거는 토크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기적인 부작용이 있다. 인간의 기본이 본성이 망가진다 이거야. 동기부여가 망가져. 그리고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부자들이 이민을 가. 세금을 안 내면 안 돼. 그 문제가 생겨.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지는 문제.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파괴가 돼. 그 이윤 추구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업 그 부자들을 냅두면은 환경도 파괴되고, 어쨌건 생물학에서 니치라는 개념이 있어. 니치 틈새 시장. 좀 이따 이제 그 틈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작정 커가 자유주의를 냅두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예전에 그 속담에 그런 게 있어. 좀 너무 지저분해서 말하기 좀 그런데, 거지한테 콩나물을 뺏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런 어떤 작은 틈새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이 피자를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그 작은 틈새도 허락하지 않고 올챙이나 피라미가 먹을 음식도 남기지 않고 고래가 다 먹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사이에가 있다. 이 두 그림이 뜻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걸 좀 알면 되고, 안락사 문제가 나와. 안락사 문제가 끝으로 나오는데, 지금 안락사가 합법화되고 그다음에 또는 동성애가 합법화된 국가가 아니면 생겼을 거야. 한두 군데. 동성애 합법화는 그러니까 동성 부모가 자식을 입양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동성애 문제는 여기서 안 나와. 이 사람이 좀 민감해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또 따로 얘기를 하고. 안락사 문제가 나오는데,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차피 자기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고통 속에서 1년 후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럼 죽을 때까지 계속 마취제를,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살려둬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막 간절히 죽기를 원하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약물을 투입을 해줘야 되느냐, 그 문제거든. 그래서 좀 끊어주세요. 우리가 정답을 내리면 안 돼. 들었어? 그러니까 안락사 문제가, 이거는 내 개인적인 입장인데, 동성 부부의 문제는 DNA하고 두뇌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 동성애자들은 그런 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성소수자라고 그러지. 성소수자의 인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편이고, 그건 자연과학적인 접근으로서 내가 내린 결론이야. 두뇌하고 DNA가 다르다는 거지. 근데 안락사의 문제는 찬성하는 편인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동성애자의 결혼이라든가 입양을 인정하는 국가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는 한 군데가 두 군데인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한번 찾아봐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안락사를 조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온 가족이 합의한 것처럼 해가지고 급속도로 늘어날 확률이 있는 거지. 그래서 환자는 내심은 죽기 싫은데 그 주변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은근히 안락사 그 유서에다가 사인을 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불치병 한테는 난 안락사를 허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합법화가 되면 항상 그 법을 이용해서 이상한 일들이 또 벌어져. 그래서 안락사 문제만큼은 아마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나도 아직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이거를 단서를 달아서 법제화 시킬 거냐, 내가 그냥 취미로 나는 그걸 고민을 하지. 취미생활로 안락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지. 끊어주세요. 자, 지금 이제 경제 파트로 넘어왔는데, 작품과 상품의
그 사이에서 우리 예술가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는 그림 그리는 시간 자체를 시급 5,000원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작품은 얼마다라고, 순수회화를 말하는 거야. 순수조가 얼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야?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자연 가격과 시장 가격의 두 차이를 얘기했는데, 우리 작가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과연 자연 가격을 매길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잠시 얘기를 해보는 건데, 근데 그 작품의 순수한 신미성에 조금 더 몰입을 하려면은,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작가는 자기 작품의 자연 가격을 매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지. 미술사에서 자기 족적을 굵직하게 남긴 사람일수록 가격 같은 건 생각 안 하지, 자기 작품에. 그걸 대리해주는 갤러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신미성에 충실하는 게 원칙이 아닐까라고 난 생각을 하고, 예술가로서. 그래서 그 예술가가 예술성을 추구하는 게 아까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하고 관계가 된다고 했는데, 스테이 헝그리하고 스테이 플리시 상태, 예술가가 자기 작품의 자연 가격을 매기지 않는 그 상태하고 160페이지의 그 슈페터가 창조적 파괴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노베이터가 되는 건데, 이노베이션, 혁신.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것, 인상파, 입체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장르의 변혁을 가져올 정도의 그런 혁신들, 그런 이노베이션을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건데, 아까 토크빌이 평등주의로 지나치게 갔을 때 인간의 그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이 뭔가를 독과점을 했을 때 더 이상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또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앞에 나왔는데, 그것을 돌파시켜줄 수 있는 것이 창조적 파괴라는 거야. 슈페터 얘기가. 그래서 이 창조적 파괴를 좀 더 다른 말로는 뭔가 플랫폼을 바꾸는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뭔가 도구를 바꾸는 거야. 생각의 도구를 바꾸는 거랑 되게 비슷하고, 기업들이 이윤축 활동을 하는 그 장터, 플랫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거. 여기서 좀 영어를 한번 너가 적어놨다가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데, 시험대사에서 플랫폼, 지금 방금 등장한 영어들, 장르, 이노베이션, 창조적 파괴, 패러다임, 이런 영어들은 그냥 아예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장르, 플랫폼, 이노베이션, 창조적 파괴, 패러다임. 방금 내가 얘기할 때 나오는 것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케인즈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그 독과점을 바로 잡아야 되고, 하이에크 얘기도 나오고, 하이에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케인즈의 이론은 지금 자본주의 상황에서는 좀 안 맞아떨어져. 약간 지금 축소 경제 시대에서 좀 이것도 케인즈 이론도 약간 한물간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 하이에크하고 데이비드 리카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데이비드 리카도가 얘기하는 그 상태로 가고 있다고 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 공적인 부채가 늘어나면, 즉 국가의 빚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미래의 증세를 내다보고 세금이 올라갈 것을 내다보고 현재의 소비를 줄일 것이다 라고 케인즈보다 약
100년 먼저 태어난 데이비드 리카도가 한 말인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하이에크가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들이 스스로 힘을 길러서 뭔가를 해야 되고, 일부만이 이익을 보는 시스템을 없애야 되고,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부분에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축소경제 시대에는 개인들이 뭔가를 하기에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니치, 틈새가 너무 없어. 틈새가 내가 거기 가서 내 먹잇감을 찾고 활동을 하고 난 앞으로 뭘 할까 계획하고 이런 일단 생활의 공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개인이 어떻게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이제 내 생각하고 맞춰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자금을 투입할 때 하이에크 얘기한 말, 가장 효과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분야가 어딘가 해가지고 지금 딱 5개로 나눠져 있어. 175페이지. 그러니까 모든 국가와 정부는 이걸 고민하지. 첫 번째 사회보장 비용, 두 번째 공공사업 비용, 세 번째 문화교육 과학에 투자하는 비용, 국방 비용, 그 다음에 경제협력, 외교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 5가지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효과적으로 한정된 돈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거를 그냥 좀 더 거시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야. 생물들이 좀 뒤에 자연과학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설명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194페이지를 한번 봐봐. 194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밑줄 그어봐. 생물은 다양성을 지님으로써 생물 자체의 전속을 꾀한다. 생물은 다양성을 지님으로써 생물 자체의 전속을 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급하게 우리가 돈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은 방위비하고 생활보장비. 생활보장비를 안 주면은 당장에 굶어 죽어 국민이. 그 다음에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질 수가 있어. 침략을 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돈을 써야 될 것은 공공사업비하고 경제협력비야. 그러니까 초단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기대를 하면서 돈을 쏟아부어야 될 부분이 문화교육과학 쪽에 투자하는 거거든. 근데 이 문화교육과학 쪽에 투자하는 것이 방금 너가 밑줄 그었던 195페이지에 생물 다양성하고 관계가 됩니다.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이제 생명체가 살아가는 역사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생물 다양성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문화와 교육과 과학에서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면 외부의 외부 경제 어떤 충격이라든가 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국가 전체가 망할 위험이 아주 높아. 그래서 문화, 교육, 과학에 투자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것은 학교 자체가 다양해져야 돼. 그래야지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듯이 인재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랑 똑같아. 인재 다양성.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연결이 돼 있거든. 생물 다양성하고 우리 국가의 돈을 어디에 더 투자해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 근데 그걸 결정하는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분류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주는 거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은 다양성에 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카오스의 시대, 변화가 심한 시대에는 예기치 못한 절벽이 나타나, 벼랑이 나타난다. 가다가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길이 끊겨버려. 근데 이제 그게, 그 비유가 여기 나온단 말이야. 193페이지에 나와. 193페이지에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의 침묵의 보험,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보험을 논의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논의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그래프야. 그러니까 어떤 생물 다양성이 없고 어떤 집단이 그 하나의 색깔로 뭉치게 됐을 땐 덩어리가 커지잖아, 그지? 근데 덩어리가 큰 게 길을 달려. 덩어리가 큰 게 길을 달려. 그럼 뭐가 생기지? 중력 가속도, 관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덩어리가 큰 게 가다가 벼랑을 만났을 때 브레이크를 밟잖아. 그러면 그게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곳일수록 브레이크를 밟으면 많이 미끄러지거든. 떨어지게 된다 이거지. 근데 그 작은 덩어리들이 많고, 이제 그게 이제 중소기업을 구성하자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독일이 그 히든 챔피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건강하다 이런 얘기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작은 집단, 중소기업과 그 개개인이 속도를 조절하고 길을 갔을 때, 바로 그 벼랑이 나타났을 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국가에. 그래서 이게 이제 천재지변으로부터 생물이 생존을 하게 되는 것과 지금 중소기업을 키우자고 하는 것과 그게 같은 놈이에요. 같은 컨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이렇게 IC에서 빠져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에 속도를 늦추지 못해가지고 가드레일을 쳐박은 사고가 많이 나. 이게 자기 무게하고 집단의 크기하고 속도의 문제. 이거를 국가에서 나서서 조절해줄 수가 없어. 그건 완전히 공산주의도 그렇게 못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교육과 문화를 통한 그 다양성, 제도를 통한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듯이 국가에도 다양한 기업들, 다양한 색깔을 가진 개성들, 다양한 주장을 하는 정당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 그랬을 때 그 국가가 천재지변을 당해도 존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DNA는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12%에서 16%의 돌연변이가 일어나. 근데 그 돌연변이가 없으면 전염병으로 다 전멸한다는 거야. 전염병이 왔을 때 약 15%가 살아남아. 왜냐면 DNA가 이미 돌연변이가 돼 있거든.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85%가 죽는데 한 10% 정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과학자를 알 필요가 있어. 일단 생물학계에서는 찰스 다윈이 있고, 유명한 사람 3명을 알아야 돼. 찰스 다윈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니까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리처드 도킨스를 알아야 돼. 이기적 유전자. 적어서 리처드 도킨스. 그 다음에 스티븐 제이 골드. 그래서 이제 축약해서 찰스 다윈은 다윈이라고 부르고, 리처드 도킨스는 도킨스라고 부르고, 스티븐 제이 골드를 굴드라고 불러. 보통 굴드 박사 이러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이 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좀 대중성을 확보하고, 보다 대중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이론이 상식적이구나 라고 그 대중성을 확보한 과학자는 굴드 박사야. 스티븐 제이 굴드 박사의 여기가 나오나 모르겠는데 단속 평형설이라는 게 있어.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이대로 적으면 돼.
계통 점진설이라고 해요. 계통이 나눠지면서 나뭇가지처럼 나눠지면서 점차적으로 그 핀칫의 부리가 바뀌듯이 변해면서 진화를 했다라는 거고, 스티븐 제이 굴드의 진화론은 단속 평형설이에요. 단속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평형설. 생물 진화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막 이렇게 분파하다가 어느 순간 확 뭔가 천재지변이 와서 이 생물 다양성이 없어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생물 좀 확 줄어들었어. 이게 단속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확산을 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깔때기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이라고 그래. 너가 보면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이잖아. 봐봐. 그지? 이렇게 진화를 하더라는 거야.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근데 이 진화의 원동력은 뭐냐면은 경제 환경이 바뀌고 천재지변이 올 때마다 뭐가 바뀌냐면은 먹잇감이 있는 장소, 에너지가 있는 장소가 바뀌어. 그리고 에너지의 질 자체가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이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먹잇감의 변화하고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종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니치 개념이에요. NICH 저거. 니치라고 해요. 니치. 틈새. 틈새고. 리처드 도킨스 책 중에서 딱 책 한 가지씩은 한번 읽어봐야 돼. 이기적 유전자 한번 읽어보고 빌려보면 돼.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좀 대출을 많이 해. 스티븐 제이 굴드 책 중에서는 인간에 대한 오해를 읽어봐야 돼. 내가 몇 년 전에 읽었던 거야. 이기적 유전자는 거의 한 10년 전에 읽었고, 인간에 대한 오해는 한 5년 전에 읽었던 거야. 이기적 유전자 인간에 대한 오해 읽어보고, 그래서 그 에너지 환경과 먹잇감의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생명체가 그 먹잇감을 먹고 사는 방향으로 핀칫새가 부리가 바뀌듯이 급속도로 다양한 종이 분화를 하게 만들어져.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줄어들었다 확 확산되고 다시 천재지변에서 확 줄어들었다가 다시 확산되고 이렇게. 그게 단속 평형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단속 평형설을 보면은 생명체의 속성은 먹잇감이 있는 그 빈 공간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꼭 거기에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먹잇감에 의해서 그 먹잇감의 변화에 의해서 생명체가 변화하고, 그래서 문화예술 과학에서의 투자는 바로 그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일종의 스티븐 제이 굴드의 단속 평형설처럼 국가라는 것도 그 천재지변에 경제적인 격변에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게 이제 교육 다양성이 그걸 확보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도 바로 스티븐 제이 굴드식의 이 진화론하고 되게 비슷한 거야.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 지금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다, 너. 그런 내용은 없고 내가 지금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걸 좀 스티븐 제이 굴드의 단속 평형설을 여기다 적고 이 그림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일단 그려놔.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옆으로 그리면 돼. 그리고 좀 그리세요. 그리고 이제 빨리 되게 이걸로 커트 안 하고, 커트 하자. 잠시 그리는 동안 커트. 자, 1부, 2부에 걸쳐서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1시간 넘었네요. 1시간 정도 찍고 있는데, 하버드의 생각 수업 이제 마무리하고 문을 닫을 텐데요. 맨 처음에 이걸로 시작했어요. 이걸로. 평등과 자유 사이에서 우리는 박애를 고민하게 된다 이거지. 박애를 고민하게 되고, 사회주의는 평등적이고 정부가 개입하는 거, 보편복지 쪽은 평등적이고, 선별복지나 뭐 시장 방임주의, 자본주의는 자유적이고,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것은 좀 평등적이고, 과학기술 계속해서 막 개발하는 건 자율적이고. 근데 과학과 예술의 위치는 평등적인가 자율적인가라고 아까 맨 처음에 도입부에서 고민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결론은 예술과 과학은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다. 평등과 자유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어떤 그 자기만의 중용을 찾는 노력이지. 그렇게 좀 생각을 내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도입부에서 Why am I? Who am I? What am I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6가지 의문사가 만들어내는 우리 삶의 의문과 선택들에서 어떤 우선순위, 어떤 것이 가장 그 베이직한 기본이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해봤을 때는 Why가 가장 먼저야. 왜 나는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난 무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문에서 내가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일일이 다 설명을 하자면 좀 복잡하니까 선언적으로 Why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Who, What, Know-how 어떻게 할 것인가, Know-how, 그다음에 어디에서, 적재적소, 그다음에 언제, 이걸 이제 동양 사상에서는 시중이라고 그래. 정확한 그 시간을, 타이밍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의 고민은 Why하고 이 Now의 문제야. 지금이란 무엇인가, 현재란 무엇인가, Why,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예술과 과학이 외주를 타는 중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진짜 우리가 이성적이 된다라는 것은 아까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무식하다는 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자라는 평가를 받았잖아. 그게 스티브 잡스가 인용했던 Stay Hungry, Stay Foolish하고 같은 개념이고, 진짜 이성이라는 것은 예술성이 진짜 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예술과 과학의 관계는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예술을 연마하거나 예술성이 있는 사람들이 영감이 잘 떠오르더라는 거야. 과학적인 영감이, 새로운 아이디어들, 그걸 잘 이끌어내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육학자들은 접착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것저것 끌어당겨서 잘 연결시켜. 예술을 연마하면 그렇게 되더라 이거야. 예술 교육이 보편화가 되면.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는 일반인들보다 예술 수련을 더 많이 했거나 예술적인 재능이 굉장히 높아. 이 수치는 불분명한데 일반인이 60점에서 70점 정도라면 예술성이, 그리고 각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97점 이상이라면 노벨상 수상자들이 90점에서 95점 사이라는 거야. 굉장히 높은 예술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럼 IQ가 높은 거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또 하나는 어떤 영감을 어떤 신이든 우주든 영감을 끌어내는데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예술이 중요하냐 과학이 중요하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술과 과학과 영감은 서로 이렇게 연동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마지막에 이 책에는 없지만 찰스 다윈의 명언으로 오늘의 독서 토론 겸 이 책 해설 강의인데,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빈곤의 비참함이 자연 법칙이 아니라 사회 제도에 의해 생겼다면 우리들의 죄는 중대하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찰스 다윈의 말로 잘 잡혀요? 빈곤의 비참함이 자연 법칙이 아니라 사회 제도에 의해 생겼다면 우리들의 죄는 중대하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우리가 예술성을 가지고서 중형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 이게 하버드의 생각 수업 아니야, 이 책이. 생각한다는 게 무엇인가 해서,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이거를 조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 그래서 난 찰스 다윈의 말로 끝내고 싶은 거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하지는 않는가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을 또는 그리고 그 집단을 어디까지 한번 봐야 될 것인가. 나는 이제 지구까지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인류. 그 유태인들이 교육받을 때 나는 이 세상을 신과 함께 개선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미술대학을 지망하는 지금 학생이지만, 지구, 그 다음에 지구에서의 그 사회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을 이끌어가는 사회 제도가 자연 법칙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자연 법칙보다 못하면 안 된다. 아무튼 이 말로 이 강의를 하버드의 생각 수업 강의를 마치고 싶고, 자, 이 화면 크게 잡히나요? 잘 잡히나요? 네, 이 명언으로 하버드의 생각 수업 독서 토론을 모두 마칩니다.